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기관에다가 내 물건 또는 내 용역 또는 내 공사 이런 거를 납품하는 방법. 그래서 업체 등록을 어떻게 하고 물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볼까요? 제 프로필에 한 줄이 늘었습니다. 여기 심사위원, 예, 평가위원 얼마 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네,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을 조금 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멘티 기업들 코칭할 때는 필요한 것인 것 같아서 다시 지원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정확히 12월 8일부터 다시 중기부 평가위원으로 임명이 됐고요. 여러분들 그 지원 사업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심사하는 서류 중에 여러분들 서류가 올라오는 게 제일 행복한 케이스인데, 그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 오늘은 그 조달 가능한 제품의 종류, 그다음에 조달청 계약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조달청 계약이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드리고, 예, 그다음에 등록 절차,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그다음에 입찰, 그다음에 투찰, 그다음에 낙찰.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용어 정리, 용어가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저는 한 5번 조달청에서 하는 강의를 5번 들었는데요. 5번 들으니까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용어가 복잡합니다. 이게 그 용어가 다 입찰이라는 단어 자체도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온 단어들이라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런 것들 살펴드리고 조달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게 조달이라는 개념을 조금 친숙하게 해서 내 물건도 정보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물건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실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필요한 절차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 업체 등록, 여러분들 회사를 일단 여러분들 회사를 등록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조달 입찰용 인증서가 따로 있어요. 보통 범용 인증서라고 하는데 범용 인증서에다가 지문 등록기까지 같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드릴 거고 물품 등록. 여러분들 업체를 등록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품번을 받아야 돼요. 그 품번을 받는 과정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품번을 받았으면 이제 쇼핑몰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쇼핑몰에 올리려면 가격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그 가격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전자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달의 종류부터 볼게요. 개념 잡는 게 중요하니까. 조달 강의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 단톡방에서도 지금 저희 단톡방에서 2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 뭐 저기 윤서아 대표님 운영하시는 쪽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래서 조달 강의를 몇 군데서 했는데요. 그때마다 드는 대표적인 예죠. 조달로 인류 기업
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니더스인데요. 유니더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콘돔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유니더스 등장 이전에는 전 세계 콘돔 제조 1위는 일본 회사였습니다. 일본 회사가 싹쓸이를 하고 있었는데 유니더스가 그 모든 일본 업체들을 다 누르고 전 세계 매출 1등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원인이 그 출발이 조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공 조달부터. 유니더스가 제품을 만들어도 일본 제품에 눌려가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타겟책으로 일단 공공기관부터 납품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납품이 성공하니까 국내 조달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해외 조달로 갔고요. 해외 조달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해외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제단체, UN 이런 곳에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유엔군 또 유엔 직원들 대상으로 납품을 성공했고 그 명성을 이어받아서 각국에서 판매 1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래서 국내 조달로 시작해서 해외 조달, 그다음에 유엔 조달까지 갔고요. 그래서 결국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제조업체가 일본 기업을 추월하는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도요타는 뭐 거의 턱밑까지 따라왔고 전자업체는 뭐 소니, 도시바 뭐 이런 업체는 이미 삼성전자한테 밀렸고 그 외에 뭐 콘텐츠, 뭐 K 드라마, 뭐 K 콘텐츠, 뭐 K 무비, 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업체라든지 기본적인 생필품은 아직은 일본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유니더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전세를 엎어가고 있는 중이죠. 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소비재도 일제보다는 오히려 한국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그 출발이 유니더스라고 봐도 돼요, 사실. 꽤 됐기 때문에. 한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래서 이런 거를 B2G 또는 G2B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그래서 B2G 또는 G2B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조달 강의는 재밌게 하려면 정말 재밌고 어렵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졸립니다. 제가 조달청에서 하는 강의를 몇 번을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는데 정말 1시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졸려서. 도대체 그 공무원 선생님들 나와서 강의하시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재미없는 강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조달 강의. 그래도 꿋꿋하게 들었어요. 야, 뭐 일단 매년 변경이 되니까 매번 한 번씩은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강의 시간은 보통 열 몇 시간, 열 몇 시간 강의인데 뭐 대부분 쓸데없고요. 용어 설명하는데 몇 시간 가고 그리고 뭐 주의사항, 뭐 유의사항, 뭐 부정업체 뭐 환수, 예, 부정업체 수급 환수 뭐 이런 교육이 절반이에요.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축약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자, 2020년 지금은 2021년이죠.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작년, 네, 2020년 기준으로 조달 시장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 기준으로 조달 시장은요. 143조였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년 600조예요. 올해는 550조인데 추경이 120조, 추경이 거의 100조가 들어왔죠. 그래서 600조가 훌쩍 넘었어요. 내년도 일단 기본 예산은 600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60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런데 내년 예산 600조 기준 143조면
25%. 그러니까 20년 예산에 비해서는 30%인데 내년 예산에 비해서는 25%에서 30%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가 나오겠지만 143조보다 2021년 올해에 조달 시장은 아마 규모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의 30%가 조달 시장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사실. 자, 그다음에 조달청 계약 건수를 볼게요. 143조 시장인데 계약 건수는 48만 건이에요. 그럼 이제 143조 나누기 48만 건 하면 뭐 건당 대충 매출이 나오죠. 한 건당 매출이 대충 한 1억?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억보다 조금 적게 나오겠지만.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달청 등록업체는 46만 개예요. 그러면 계약 건수랑 등록업체 수랑 비슷하잖아요. 계약 건수가 48만 건인데 등록업체가 46만 건이에요. 그건 한 업체당 한 건 이상은 한다는 소리죠. 그죠? 한 업체당 한 건 이상은 한다는 소리예요. 평균 납품 건수로는 업체별로 1년에 한 건 이상 납품한다는 소리인데 중요한 거 여기 30만 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 48만 개 업체 중에 46만 개 업체 중에 30만 개 업체가 실적이 없어요. 그럼 결국 16만 개 업체가 납품을 해서 48만 건을 한다는 소리고 그 매출이 143조라는 소리예요. 이거 진짜 노다지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파악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납품가 요거 30만 개 업체가 실적 제로기 때문에 요거 빼면 한 업체당 16만 개 업체당 납품가 평균이 3억이에요. 그래서 G2B 시장은 퍼플 오션이란 말을 씁니다. 보라색 시장이라고 하는데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 섞여 있다고 해서 퍼플 오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레드 오션은 아시다시피 치열한 경쟁 시장이죠. 피 튀기는 시장인데 하지만 피 튀기는 경쟁이 있다는 거는 시장이 검증됐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 오션 시장이 있죠. 여기는 미개척 시장, 아무도 가지 않은 미개척 시장인데 블루 오션은 좋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 시장에는 고객이 없을까? 네, 이 관점으로 보면 블루 오션 시장은 마냥 좋은 시장은 아닌 거예요. 납품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레드 오션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 섞여 있는 퍼플 오션 시장을 우리가 이제 조달 시장이라고 해요. 퍼플 오션 시장의 특징은 구매자가 정해져 있어요. 구매자가 누구예요? 네, 정부기관. 정부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살 건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도 아니고 그냥 6만 1,000개 정부기관, 6만 1,000개 정부기관이 구매자 리스트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DB가 확보돼 있어요. 6만 1,000개. 이 DB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영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5천만 대상으로 영업 안 해도 되고 6만 1,000개 대상으로 영업하면 돼요. 간단한가요? 이것도 백 싸움일까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스펙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국가 표준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요거 예를 들면 여기 맥주, 요 맥주 이거 500ml짜리잖아요. 캔맥주인데 500ml짜리 캔맥주 이거 규격이 정해져 있죠. 예, 스펙이 정해져 있죠. 500ml.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물과 뭐 효모와 무슨 호프랑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 상품. 조달 상품의 특징은 구매자가 정해져 있고 스펙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공략하기 쉬운 시장이에요. 내 업체를 등록시켜 놓고 내 물건만 등록시켜 놓으면 굉장히 공략하기 쉬운 시장이에요. 공무원 한 명 알아서 우리 회사 이런 물품 납품하고 제조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물건 좀 써 줘. 그럼 공무원이 그러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상품 올리세요. 저희가 구매해 드릴게요. 이게 끝이에요. 보통 영업하는 게. 여기 뭐 골프 접대하고 뭐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물론 공사 규모가 커지면 은밀히 접대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그런 거는 저희들하고는 없고요, 규모가. 몇십억짜리 또는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공사 물품이 돼야 뭐 그 정도 로비하는 거고 저희들이 물건 납품하는 건 로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 등록해 놓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저희 회사 제품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했는데 저희 회사 거 물건 좀 써 주세요. 예. 그리고 인제 안내책자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품질이 우수하면 더 좋죠. 공무원들은 어쨌든 면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 물건을 샀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품질 검사, 뭐 시험 성능 성적표 이런 것들. 그래서 공무원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볼게요. 그다음에 파프로션의 좋은 그 특징이 돈 떼일 걱정이 없어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 주고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현금이 그전에는 2 주일 이내 현금 입금이었는데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서 1 주일 이내 어떤 제품은 3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현찰로. 납품 완료 후에. 대박이죠. 네. 기업체 입장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상품 그러니까 그 시장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시장은 없어요. 공략만 가능하면. 여러분 일반인 대상으로 뭐 퍼널 마케팅을 한다. 뭐 SNS 마케팅을 한다. 유튜브 마케팅을 한다. 이거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 정부 기관으로 마케팅하는 건 이거 노력의 반의 반도 안 필요 그리고 돈떼일 걱정도 없어요. 네. 그리고 수수료도 안 띄어요. 뭐 네이버 무슨 그 네이버 스토어 입점하려면 얼마 띄고 홈쇼핑 하려면 업체에다가 30-40% 띄워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정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수수료도 없어요. 그냥 다 매출이에요, 주문하면. 이런 시장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그래서 공공 조달 시장을 우리도 공략해서 우리도 한번 유니더스처럼 한번 날아보자. 이게 오늘 강의의 목표예요. 자, 어떤 제품과 상품이 납품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달 시장의 구성부터 봐야 되겠죠. 조달 시장은 물품 조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 물품이거나 구매 물품.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가 공장. 직영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산하는 물건은 제조 물품이고 직접 생산. 근데 구매 물품은 내가 제조업이지만 OEM 공장을 통해서 받았다. 하청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구매 물품으로 쳐요. 물론 회계 여러분들의 재무제표에는 제조업 매출로 들어가겠지만 조달청에서는 자가 공장이 아니라 하청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는 구매 물품으로 쳐요. 요것만 좀 특이해요. 나머지는 뭐 똑같고. 그래서 물품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 시장이 있어요. 용역 시장은 인력을 제공하면서 받는 매출이죠. 그래서 기술 용역과 일반 용역이 있는데요. 기술 용역은 보시다시피 설계, 시험, 감리 요런 게 있어요. 기술 용역. 일반 용역은 청소, 관공서 청소 이거 외부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운송, 물류, 탁송, 택배 이런 거 다 용역입니다. 용역이고 이런 것도 정부 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 제품만 납품하는 거 아니라 용역도 납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규모가 큰 공사,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뭐 아파트 공사, 뭐 관사, 아니면 학교 건물, 그다음에 뭐 어디 뭐 기숙사 이런 건물 건축, 그다음에 토목, 도로, 고속도로, 지방국도 이런 도로 공사들, 항만 이런 공사들. 그래서 물품시장, 용역시장, 공사시장.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투자시장은. 물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스펙이 정해져 있고 상용화된 물품. 상용화된 물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용화된 물품이 뭐냐면 이게 국내에서 처음 팔리는 물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팔렸던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용화된 물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간 납품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공정업체, 내 경쟁사가 세 군데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세 군데 회사는 각각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내 경쟁업체가 3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고 그 3개 각각 업체는 3천만 원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마스 계약이라고 하죠. 마스 계약. 그다음에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 기준이 존재할 것. 우리 회사 제품은 너무 좋은데 규격이 없고 시험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 제 고객사는 건축용 트러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트러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정말 우수해. 인장 강도, 내진 강도, 뭐 내화성, 뭐 풍력 테스트 이런 거 해도 다 우수한 등급이 나오는데 규격이 없어요. 그 트러스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다리, 교량 이런 데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철기둥, 이걸 트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트러스는 건축물마다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용 규격이 없고 시험 기준이 없어요. 시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업체 측에서 거꾸로 제시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우리가 국가에는 표준이 없는데 우리가 내진 테스트를 해보니 진도 8, 9 정도까지는 버티더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제출하는 거예요. 네. 이건 국가 표준 규격이 아니라 업체에서 제시하는 거꾸로 규격이죠. 이런 거는 납품이 안 돼요. 물품은 상용화된 물품이어야 되고 규격이 확정돼야 된다. 이거 두 개만 아시면. 그다음에 단가 계약이 가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규격이 딱 나와 있으면 요거 하나당 얼마, 네, 요거 하나당 얼마 이런 가격이 있어야 돼요. 부르는 게 값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소리예요. 그다음에 어떤 제품과 상품이 납품되는지 또 계속 볼게요. 물품 납품 가능 사례. 물품이에요, 물품. 용역 이런 거 말고. 자, 건물 외부에 조각상과 조형물이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납품.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건물 외부에 있는 조각상, 조형물. 이거 납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주민 대표님, 됩니다. 라고 답해 주셨고, 다른 분들, 건물 외부에 있는 조각상, 조형물은 공공조달의 대상이 될까요? 반반씩 갈렸습니다. 홍혜성 대표님, 안 된다. 유진 대표님, 안 된다. 김민경 대표님, 된다. 안 된다. 글쎄, 글쎄요는 뭡니까? 비겁하게. 정은경 대표님, 비겁하게. 글쎄요 갖고 찍으세요. 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물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품으로서는 납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규격이 없어요. 그죠? 건물 외부에 조각상과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규격이 없잖아요.
만드는 작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품 납품은 안 돼요. 하지만 규격은 없지만 어쨌든 물건이 관공서에 보면 물건이 항상 있잖아요. 무슨 비석도 있고 동상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뭘로 납품이 될까요? 그럼? 물품이 아니에요. 네, 공사 또는 용역으로 납품이 돼요. 물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헷갈릴까 봐 여기 보시면 물품은 건물 외부의 조형은 물품은 안 되지만 용역이나 공사로는 납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차이를 아시면 정보 조달을 공략하기가 쉬워져요. 그다음에 의료기랑 의약품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거 쭉 살펴볼게요. 의료기랑 의약품 안 되고요. 의약 외품, 의약 외품은 됩니다. 네, 의약 외품은 돼요. 의약품과 의약 외품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써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 외품. 약국에서 살 때 의약품인지 의약 외품인지 구별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의약품도 되고 의약 외품도 되는 거. 즉 일반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의사 처방전을 끊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 그게 의약품도 되고 의약 외품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택트 렌즈나 파스 같은 거. 이거 파스 같은 거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아서 사면 더 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에 가도 파스 살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의약품도 되고 의약 외품도 되는 거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될까요? 의약품도 되고 의약 외품도 된다. 될까요? 된다. 네, 요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의약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1만 들어가 있어도 안 됩니다. 1만 들어가도 안 돼요. 그다음에 식품은요. 식품.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먹는 거 된다? 먹는 거. 그죠? 상용화되어 있으니까 된다. 네. 되는데요. 자, 되는데 잘 보세요. 되는데 물품으로는 안 돼요. 물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공무원들이 먹는 밥, 공무원 그 공무원 건물 관공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구내식당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는 조달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런 일반 물품 조달은 먹는 식품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그 예비군 훈련장 가면 예비군들 도시락 주잖아요. 그거 다 공공 조달이고. 근데 그거는 물품 조달이 아니라 따로 조달이 국방 조달이라고 하는 따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은 납품이 안 돼. 그래서 식품은 안 된다. 이거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페인트는 될 거 아니에요. 페인트. 페인트. 이게 형태가 없잖아요. 이게 액체니까. 페인트. 페인트, 시멘트, 밀가루 다 마찬가지. 이거는 가루고 이것도 가루. 얘는 먹는 거고 얘는 먹지 않고 페인트는 액체. 안 된다. 이주빈 대표님 안 된다고 해주셨고. 페인트, 시멘트, 밀가루. 요거는 셋 다 됩니다. 셋 다 돼. 신기하죠? 네. 왜냐하면 이건 규격이 있어요. 액체고 가루고 그런데 먹는 거고 뭐 그런데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규격이 있고 기존 납품업체 내 경쟁사가 3개 이상 들어와 있으면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김민경 대표님께서 아까 연간 납품 실적 3천만 원 이상 세 개 업체 이상 내용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설명 다시 드릴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 연간 납품 실적이 3천만 원. 연간 납품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의 업체가 3개사 이상이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회사에 A라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B예요.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이 B라는 물건에 경쟁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그럼 컴퓨터는 뭐 삼성 컴퓨터, 뭐 LG 컴퓨터, 뭐 그다음에 뭐 현주 컴퓨터,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야 내 물건이 네 번째 업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걔네들은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업체가 들어올 때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요. 야, 내가 지금 조달청에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너랑 같이 해서 납품 등록하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세 개 업체가 3천만 원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면 조달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쟁 업체가 없는 제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만 만들어. 그러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쇼핑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고 우수한 제품인데 왜 경쟁 업체가 없다고 쇼핑몰에 못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비리가 있을까 봐 요렇게 그 3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야 서로 단가 경쟁을 하니까 요렇게 제도를 만든 건데 이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의 쇼핑몰을 만들어 줬죠. 예, 그게 벤처나라. 그다음에 뭐 혁신 조달 제품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 혁신 장터, 그다음에 벤처나라 장터 뭐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런 데만 따로 모아서. 그런데 그 조달청 홈페이지가 백화점이라고 하면 신세계 백화점이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 홈페이지가 신세계 백화점이다. SSG몰이다. 아니면 이마트몰이다. 라고 치면 벤처나라, 혁신장터 이런 데는 그냥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임시 가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식 매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매장에 정식 물건을 납품하고 싶으면 3천만 원 이상인 내 경쟁 업체가 3군데 이상 있어야 된다. 네. 요것만 명심해 주시면 돼요.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김민경 대표는 이거 답이 됐나요? 납품을 어디에 3천만 원 이상 해야 되냐고요? 납품을 그러니까 조달 등록하기 전에는 시중에서 판매한 실적이 3천만 원 이상. 네. 시중에서 판매한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조달청에 막상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정부 조달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 회사 제품을 조달 그 쇼핑몰에서 조회했을 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달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취급하는 품목을 조회해 봤더니 이미 등록한 업체가 쭈루룩 나온다. 그러면 조달 등록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독점 공급, 독점 계약 이런 걸 아주 그 벌레 취급하듯이 싫어해.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 비리에 연루될까 봐 아주 거기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있어. 그래서 독점 공급 이런 거 정말 싫어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달 비리의 대부분은 수의 계약에서 나오거든요. 수의 계약이 독점 공급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쇼핑몰에 올려서 제3자 단가 계약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게 없는 물건은
수의계약으로 독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비리가 발생. 그래서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겸업하면 두 판매 금액 합산은 안 되나요? 김민경 대표님. 당연히 합산되죠. 예. 외부에서 판매했던 정부 기관에서 판매했던 어쨌든 내 실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유진 대표님, 일반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고 개인 사업자하고 가리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납품이 가능해요. 김민경 대표님, 수의계약의 실체가 가장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스펠링이 철자가 수위가 아니고 수의거든요. 수의. 수의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물건이 필요해. 근데 이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쇼핑몰에 없어.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요청을 조달청에 해요. 그럼 조달청이 그런 물건이 필요한데 기존의 공급 업체 중에는 그런 물건을 취급하는 데가 없네. 그래, 그럼 이거 수의계약해. 이거 허용해 줄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프로세스. 담당 공무원이 조달청에 보고를 하고 조달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때 수의계약 공고를 내게 돼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비리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조달 비리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가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단가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단독 업체이기 때문에 단가 흥정이 안 되죠. 업체 하나 들어왔는데 뭐. 그래서 수의계약이 처음에는 비리의 온상이 되다가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그 뭐죠?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 조달청 비리 때려잡겠다고 경기도만의 조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난리 났죠, 한번. 조달청에서 반발해가지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게 수의 계약이기도 해요.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몰아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수의 계약이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한도를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한도를. 그게 초과하면 수의 계약일지라도 두세 개 업체가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요거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조달청 계약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런 거 일단 입찰부터 볼게요. 입찰은 일반 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고 지명 경쟁이 있어요. 일반 경쟁은 그냥 쇼핑몰에 올려놓은 거예요. 쇼핑몰에 올려놓고 여기 이 물건 생산하는 사람들 다 입찰하세요. 우리가 주문 넣을 테니까 입찰하세요. 이게 이제 일반 경쟁이에요. 제한 경쟁은 이런 중소업체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더를 받아놓고 수주를 받아놓고 물건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러면 계약은 따냈는데 물건을 공급 못하면 이거 국가 진행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업종, 일부 물품에 대해서 제한 경쟁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3억 이상인 업체만 들어오세요. 뭐 연간 매출이 뭐 30억 이상인 업체만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실적 제한이래요. 그다음에 기술 보유 제한. 우리가 이런 공무원들이 이제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이 필요한데 이게 일반 업체가 들어오면 불량률이 높고 에러가 많으니 이러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기술 보유 제한을 걸기도 하고 품질 인증 제한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K마크 딴 업체만 들어오세요. 환경마크 딴 업체만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자 간 거래라고 해서 대기업은 여기 못 들어와. 중소기업만 들어와. 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제한. 그래서 제가 이제 조달을 담당했던 업체가 포천에 있는 산업용 탈취제 업체예요. 여기는 이제 구제역이나 뭐 조류독감 이런 게 오면 가축을 왕창 폐사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땅에 구덩이를 파 가지고 비닐을 덮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 파묻고 위에 흙 덮어 가지고 이렇게 썩으면 그 그거를 이제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토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축들이 그 비닐로 깐 구덩이에 떨어지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발버둥을 쳐 가지고 그 비닐 도포된 것들을 다 뜯어요, 발로. 발로 뜯어버려 가지고 이게 침출수가 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제 안에서 부패해 가지고 침출수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근처에 있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죠, 던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비닐로 안 하고 이렇게 큰 정화조 같이 생긴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가축을. 그러면 어쨌든 얘가 빨리 부패해서 빨리 침출수가 돼서 빨리 정화가 돼서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촉진시키는 게 산업용 탈취제예요. 그 보통 미생물 뭐 락토바실러스균이라든지 뭐 이런 균으로 이어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많은데 이런 큰 정화조통 매립용 정화조, 매몰, 가축 매몰용 정화조 그리고 그 안에 투입할 이런 업체 저기 뭐야 탈취제 이런 업체를 그 지자체별로 돼.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역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인제 관리하는 업체는 포천시에 있어요. 그러면 포천시청에서 공고를 어떻게 내냐면 "포천시 소재 업체만 입찰하세요."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포천시 내에서는 서너 개의 업체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지역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 제한. 그래서 기업 등급 트리플 B 아니면 더블 B 플러스 이 이상 업체들만 입찰하시오. 이런 식으로 재무 상태 제한 그런 경우도 있고 농공단지 입주자만 어 입찰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한 경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제한 경쟁이야말로 가장 큰 담합과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조달 시스템을 성토하자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한 경쟁 업체 안에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아예 경쟁자가 사라져 있는 퍼플 오션이 갑자기 블루 오션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제한 경쟁 시장을 노려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제한 경쟁을 하려면 공무원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을 붙여주고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조달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뭐 중도에 퇴사한 이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요. 예. 스펙 작업한다 그러는데 스펙 작업해서 경쟁 업체는 있지만 경쟁 업체가 여기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요. 예. 이걸 인제 제한 경쟁을 이용한 스펙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명 경쟁은 아 담당 공무원이 5개 이상의 업체를 찍어요. 그래서 "너 들어와. 그리고 이 중에 내가 1-2개 고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대놓고 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5개 이상 5개 업체 요번에 입찰하세요." 근데 5개 업체 중에 1 개만 입찰했어요. 그럼 이건 유찰이에요, 유찰. 안 돼. 인정 못 해. 2개 이상 업체가 5개 중에 2개 이상 업체가 입찰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제 지명 경쟁이라고 해요. 지명 경쟁. 이주빈 대표님 "그런 업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조달청 퇴사하신 분이 세운 회사.
여기서 밝혀야 되나요? 힌트 드릴게요. 구글 검색하셔서 조달청, 네. 조달청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거 해주는 업체가 검색이 돼요. 그런 업체다 맡기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인맥은 없습니다만 조달청 등록하는 건 제가 잘해요. 근데 이런 제한경쟁, 지명경쟁에 넣어달라고 하면 그건 저는 못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인맥이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아까 김민경 대표님 궁금하셨던 수의계약. 수의계약. 자, 일반 수의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기술, 그다음에 중소기업 생산 제품,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체가 만드는 제품, 그다음에 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어요. 유찰돼가지고 다시 재공고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일반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특정 기술에 대해서 일반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산업용 탈취제를 만드는 업체다. 근데 이건 특정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게 특정 기술이라고 치면 전국에 산업용 탈취제를 만드는 업체가 많은데 그중에 락토바실러스를 이용한 바이오 제품으로 탈취하는 제품은 이 회사밖에 없다. 그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네, 경쟁 업체가 많지만 바이오 제품으로 유산균을 이용해서 탈취하는 제품은 이 회사밖에 없다. 라고 인정이 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 제품, 즉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에 EPC 인증, 성능 인증이라 성능 인증이라고도 하는데 EPC 인증이나 NEP 인증, 그다음에 조달 우수 제품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만든 회사, 국가유공자가 만든 단체 이런 데서 만든 제품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제품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어요. 유찰돼가지고 다시 공고를 띄우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에 장애인 업체예요. 장애인 업체이고 군부대에서 필요한 이 피복, 체육복, 전투복, 네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따는 거예요. 연 매출이 한 40억 되는데 40억 매출이 전부 다 조달 매출. 그리고 다 수의 계약. 그러니까 고정 공급처가 있는 거예요. 군부대. 여기 전북 지역인데 전북 지역에 있는 모든 군부대에 쓰이는 피복류는 이 회사에서 다 만들어요. 연간 매출 40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도 거꾸로. 아예 수의계약 조건을 맞춘 기업이 돼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액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1억 이하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쳐줘요. 네, 소액 금액이 적으면.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면 한 사람만 견적서를 내도 수의계약으로 쳐줘요. 그런데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은 1억까지는 한 명만 입찰해도 해준다. 수의계약. 여기서 이제 비리의 냄새가 푸실푸실 올라오죠. 어쨌든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 뭐 5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어쨌든 원칙은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익 가능하고 이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은 1억 이하도 소액 수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달청 계약의 종류 다시 계속 볼게요. 자, 다수 공급자 계약이 있어요. 마스 조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뭐 밀가루는 되나요, 안 되나요? 의약 외품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다수 공급자 계약이야. 다. 인터넷 쇼핑몰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계약. 그죠? 그다음에 우수 제품 계약이라고 해서 우수 조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수 공급자 계약 제품 중에 우수 제품 계약으로 인정이 되면 그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 의무 구매 대상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사면 내가 요번에 컴퓨터를 100대 산다. 그러면 15대. 그러면 15%잖아요. 15%는 우수 제품을 사야 돼요. 무조건. 의무적. 그래서 우수 제품 계약으로 등록을 시켜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영업을 해줘. 조달청이 내 대신 팔아줘. 네. 이게 그래서 우수 제품 계약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전략 중에 하나죠. 그다음 질문 또 올랐네요. 잠깐만요. 이주빈 대표님, 첫 수의계약 입찰 시에 기업체 조건 중에 매출 이력이 없는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2건 이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세 군데에서 끊긴 게 2건 이상이 있어야 돼요. 물론 품목마다 다릅니다. 제가 했던 건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김민경 대표님, 1억 이하 2인 이상 견적서라는 것이 타 견적서 말하나요? 2개의 업체라는 건가요? 2개의 업체. 1억 이하의 수의 계약은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나눠 먹게 해야 된다고. 한 군데가 단독으로 안 된다. 그런데 여성 기업이고 장애인 기업이거나 사회적 기업이면 혼자 들어가도 다 먹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네. 김민경 대표님. 네. 이주빈 대표님, 우수 제품 계약 인증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죠. EPC 인증, NEP 인증, EPC 인증, NEP 인증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마크, K 마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대표님이 컨설팅 해주시나요? 네, 제가 우수 제품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공서를 로비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수 조달까지는 제가 해요. 자, 그다음에 총액 계약이 있고 단가 계약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단가 계약은 하나당 얼마 제품을 해서 총 몇 개 납품하세요. 이게 단가 계약이고요. 총액 계약은 우리가 예산이 올해 우리 부서의 예산이 40억이에요. 40억 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 들어오세요. 이게 총액 계약. 총액 계약은 보통 수의 계약이 많겠죠. 그다음에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4번.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세계 백화점이 나라장터 이 1번 다수 공급자 계약 이게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하면 그 안에 간이 매장, 특설 매장, 뭐 특별 할인 매장, 뭐 일주일간 운영하는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계약을 해서 혁신 장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는 경쟁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혁신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혁신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혁신 장터라고 따로 만들어줬어요. 너는 여기서만 팔아.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전자조달 D2B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PX에 납품할 물건도 필요하고 군인들이 입을 피복, 의복, 그죠? 속옷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군인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필품들을 국방전자조달을 통해서 따로 납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D2B라는 조달청 계약, 국방전자조달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 조달이 있어요. 네.
사립학교는 모르겠지만 공립학교는 어쨌든 조달청을 통해서 그 그죠? 급식도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공기관, 병원, 학교, 뭐 국립대학교, 관공서 이런 데에다가 구내식당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학교 급식은 따로 EAT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입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학교 장터라고 있는데요. 학교 장터가 따로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 위에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 조달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물건을 올리자니 너무 복잡한 거죠. 연필 하나 납품하려고 하는데 뭘 해라, 업체 등록을 해라, 공인인증서를 받아라, 집 등록을 해라, 어쩌고 뭐 품질 인증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문구주 만드는 회사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은 그냥 학교 장터에 등록하면 학교에서 여기 통해서 사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칠판, 뭐 분필, 지우개 이런 건 소규모 소액이기 때문에 학교 장터에서 보통 취급합니다. 그리고 학교 그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장비, 프린터 이런 것들도 학교 장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학교가 신도시에 학교가 제일 처음 세워졌어요. 그 학교에는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이미 세워진 학교가 몇 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시설이 낡아서 부품을 어떤 기자재를 교체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통 학교 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조달이 있는데 이건 GPS라고 따로 나와요. 그래서 수출업체인데 공공 조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GPS 인증이라고 인터넷에 조회하면 구글 검색하시면 GPS 인증이라고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따면 해외 조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관공서에 납품이 되고 중국 관공서, 미국 관공서에 납품이 되는 거예요. 해외 조달, GPS. 그리고 UN 조달도 되고 그다음에 어, NGO 단체 이런 데도 납품이 돼요. 해외 조달 따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GPS 인증을 따셔야 된다. 그 외에 19개 조달 시스템이 있어요. 엄청 그 동안에 또 질문이 왕창 들어오셨네요. 볼게요. 유신 대표님은 개인톡으로 주셔서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김민경 대표님, 해외 조달이 반대로도 가능한가요?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요. 예, 수입 물품 조달도 가능합니다. 물품 조달로. 여기 다수공급자 계약 마스 조달로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마땅한 경쟁업체가 없어야 유리하겠죠. 웬만하면 수입 제품 잘 안 쓰려고 하니까 공무원들. 그 외에 19개 조달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명칭이라도. 좀 이따 나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해서 진도가 너무 오늘 강의 이러다가는 2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 계약 알아볼게요. 마스 조달.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스 조달이란 마스 조달에 대한 설명이 있죠.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란 무엇인가? 정의가 있고 대상 품목이 있고 세부 내용이 있고 기타 주요 내용. 그래서 이제 3년 단위로 계약은 갱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업무 설명도 있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내면 업체가 적격성 평가를 신청해서 통과하면 가격 자료 제출하고 가격 협상하고 계약 체결해서 상품 정보를 등록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수공급자 계약이고요. 다수 조달. 제일 많이 쓰는 조달. 체결 절차. 또 있어요. 제가 거의 매뉴얼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플로우 차트처럼 하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강의안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 강의안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이 강의안을 몽땅 다 가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이 강의안이 그냥 그 즐겨찾기예요. 즐겨찾기. 도달 등록을 위한 즐겨찾기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네, 다수공급자 계약은 이제 마진이 우수하고요. 길이와 담합과 카르텔의 원조가 되는데 요즘에 이게 너무 교묘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IQ 높은 사람들이 담합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스펙 작업으로 경쟁사를 따돌리는 것도 다 이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우수 제품 계약. 우수 제품은 의무 구매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무 구매 대상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부가 믿고 살려면 그만큼 품질에 대한 확신을 주면 되잖아요. 그 품질 인증을 통과해서 우수 조달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수 조달은 여기 보시면 우수 조달 지정 제도 소개 이렇게 나오죠. 조달청 우수 제품 제도란 조달청이 지가 사서 준다. 의무 구매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적용 기술 그래서 NEP 인증을 받을 것, 그다음에 뭐 특허가 있을 것, GS 인증을 받을 것, 그다음에 R&D 요거 연구개발 사업 추진기관 이제 R&D잖아요. R&D 실적이 있을 것. 그다음에 조달청이 혁신 제품으로 인증했을 것. 근데 혁신 제품으로 인증한다는 게 결국 또 R&D 통과해야 돼요. 특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컨설팅 할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허 해주세요, 기업부설 연구소 해주세요.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연관돼 있어요. 모든 정책 자금은 다 결국 기술력, 그다음에 그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특허증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납품이 가능하고요. 기술 소명, NAT 인증, 특허 뭐 이런 걸로 기술 소명이 돼야 되고 기술 소명은 이런 걸로 기술 소명이 돼야 되고요. 품질 소명은 성능 인증이라든지 GR, GS, 환경마크, K마크 이런 인증을 받아서 품질을 소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품질도 인증을 해줘야 된다. 그 매뉴얼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우수 조달 제품 지정 제도 안내. 그래서 우수 조달 매뉴얼을 따로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매뉴얼 북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다 볼 수가 없지만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240페이지. 240페이지짜리 자료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그러니까 꼭 강의 후기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수 조달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NEP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품질 인증은 NEP 인증인데요. NEP 인증 받으시면 그냥 직행이에요. 직행. 우수 조달로 직행. 조달계 육사라고 할 수 있죠. 심사에 3개월이 소요되고 똑똑한 서류 60페이지가 넘는 서류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네, 이거 NEP 인증을 제가 컨설팅을 맡게 되면 저도 거의 피골이 상접해요. 네, 이 서류 다 대응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혹독한 서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꼼꼼한 실사를 하고요. 공장에 나와서.
그리고 경쟁사 보라고 3주간 예비 공고까지 합니다. 경쟁사 보라고. 근데 경쟁사 이거 보나요? 그래서 보안만 철저히 유지하면 예비 공고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죠. 그런데 아, 조달청 출신의 뿌락지가 있어요. 뿌락지가 있으면 경쟁 업체에다가 찔릅니다. 야, 니네 이 업체에서 이거 예비 공고 올라온 거 알아? 가서 이의 신청해. 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친한 놈들. 그러면 우수 제품 계약이 미뤄집니다. 딜레이. 그거 소명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경쟁사를 견제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니네 스톱, 우리가 더 좋아. 그래서 우리 일단 이의 제기를 하고 우수 조달을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자료를 소명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수 조달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NEP 인증이 생긴 지가 한 15년, 2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NEP 인증을 받는 사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NEP 제품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네들 사이에도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MB 정권 당시에 녹색 인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NEP 받았으면 동일한 제품이 2개, 3개 있어요. 그러면 녹색 인증 받아. 그럼 우리가 먼저 해줄게.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녹색 인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MB 정권 때. 그래서 우수 제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 NEP 인증을 받거나 우수 조달로 가기 위해서 이 혹독한 심사를 우리 회사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타 기업 인증할 때 숟가락 얹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중간 벤더예요. 1차 벤더 또는 2차 벤더. 일 때 우리 회사도 같이 얹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제품도 이 회사 제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청 안 하면 안 해주죠. 그래서 같이 숟가락 얹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선호하죠. 제조업체에서. 그래서 NEP는 제품 인증이고 녹색 인증은 기업 인증인데 NEP 인증 받은 제품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우수 조달 제품 중에 얘는 녹색 인증을 한 제품을 녹색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우수 제품 계약입니다. 윤민경 대표님, 60페이지 서류는 정형화된 폼이 있는 건가요? 네, 정형화된 폼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폼이 있고요. 그 사업계획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정형화된 폼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돼요. 정형화된 폼은 이렇게 양식지가 있고 그 양식을 채워서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총액계약,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3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4회째. 그러니까 3번 유찰되면 4번째는 수의계약으로 공고가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1회 유찰돼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기회죠, 기회. 그래서 총액계약으로 보통 공고가 됩니다. 네, 인맥이 매출이에요. 공공서 대상으로 영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제일 쉬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자, 혁신제품 시범 구매 계약, 네, 혁신시장 여기 한번 구경이나 해보시죠. 이런 혁신 장터가 따로 있어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장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혁신 제품이 따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볼까요? 뭐 있나? 좀 비싼 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700만 원짜리 있고 카카오 아이 뭐 이런 것도 있네. 그죠? 뭐지?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왜 문서가 안 열리네. 아, 제가 이 말을 안 했구나.
이 크롬에서 카카오 이게 조달청 홈페이지 갔을 때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조달청 전용 크롬을 다운받게 돼 있어요. 조달청 홈페이지가 조달청 전용 크롬, 조달청 전용 엣지 브라우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다음에 혁신시장 구경하셨어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1 혁신장터에 올라가기 위한 패스트트랙 1 R&D 결과물 중에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 즉 R&D가 아시죠? 정부에서 이 제품 개발을 하라고 1억 5천 뭐 2년에 4억 2년에 5억 이런 거 주는 거 R&D 자금 그런 R&D 자금을 받아서 개발한 제품 그게 R&D 결과물이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패스트트랙 1으로 바로 시범 장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용화가 안 된 시제품. 이니까 당연히 마스 조달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여기 시범 장터에는 올려준다. 이 소리예요. 패스트트랙 3. NEP나 애니팅 등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 그래서 제가 NEP가 만능 인증이라고 했잖아요. 우수 제품 조달에도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혁신 제품 조달에도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NEP 인증 받으면 짱이에요. 근데 서류가 너무 혹독해요.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그다음 GPS 해외 조달. 이것도 업체 등록 요청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링크가 깨졌네요. 다시 제가 업체 등록 해외 조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다시 링크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있죠. WTO, FTA, UN 조달, 해외 조달 쭉 있잖아요. 시장이. 여기 등록 매뉴얼 여기 있네요. 여기. 요 홈페이지 요 링크를 다시 링크가 깨졌으니까 하고 여기 링크 다시 붙여드렸어요. 링크 다시 업데이트 해드렸고 해외 조달 매뉴얼 이것도 뜨네요. 뜨니까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조달은요 이렇게 지역이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주 지역 조달, 그다음에 유럽 지역 조달,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조달, 그다음에 국제기구 조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는 같은 인증으로 움직이고요. 유럽 지역 같은 인증으로 되는데 영국과 터키, 러시아는 이 EU 회원국이 아니라서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건 이제 전통적인 중국, 일본, 그다음에 신남방 국가, 그다음에 신북방 국가, 그다음에 중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GPS 인증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국방 조달 가볼게요. 국방 조달 페이지 여기 링크 걸어놨죠 지금 누르면 국방 조달로 넘어갑니다. 그 군부대에 혹시의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국방 전자 조달 통해서 국방 납품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쪽은요 군대는
비일도 많지만 일단 일단 납품을 성사시키면 그냥 계속 꾸준히 구매해요. 별일 없는 한. 네. 그래서 국방전자유발은 되게 고르시면 좋습니다. 군대 갔다 오시는 남자분들 아시죠? 맛없는 제품인데 PX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 제가 국방조달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장터 S2B 여기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클릭하시면 연결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도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후기를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 전자조달 그래서 EAT 그래서 학교에 급식하고 싶은 업체들 여기 통해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교 조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기타 주요 조달 시스템. 아까 그 외 19개 조달이 어디 있냐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을 때. 그 중에 아주 큰 거만 골랐어요. 이렇게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 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얘네들은 이렇게 조달 페이지를 따로 운영해요. 조달청 페이지 이용 안 하고 나라장터 이용 안 하고 지네들 조달 시스템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 자기네들 관리하기 효율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접근이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쫄아서 들어가면 경쟁업체가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거든 사실. 네. 이런 데 들어가시면 대박인 거죠. 경쟁업체도 일단 뭐 다 단돌이 하고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런 기타 조달 19개 기타 조달이 있는데 그중에 큰 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가수공급자 계약, 우수제품 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그다음에 혁신장터, 국방조달, 학교급식, 학교장터, 해외조달, 교회 19개 조달. 보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공부였어요. 이론 공부. 그럼 이제는 뭘 할 거냐? 여러분 업체를, 여러분들의 사업자를 조달을 등록하는 거. 이거 대부분 이거 몰라가지고 이제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통 300만 원 달라 그래요. 조달 등록하는 거. 그만큼 까다로워서. 근데 오늘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해보시고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의뢰를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해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해보면 되거든요. 설명드릴게요. 해봤는데도 안 된다. 신경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의뢰 주시고 그 전에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이 조달업체 신규 이용자 등록이에요. 일반 홈페이지로 말하면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홈페이지 회원가입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넣고 본인 인증하고 그다음에 업체 등록하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주소 넣고. 여기도 똑같아요. 조달청도 똑같은데 조금 복잡하다, 귀찮다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인증서 등록이거든요.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그 인증서 등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범용 인증서만 되고 범용 인증서 1년에 9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내잖아요. 근데 요즘 뭐 할인해가지고 뭐 2년치를 10만 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인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범용 인증서를 신청하시는데 지문 인식기까지 같이 신청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서 등록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품목 등록. 품목 등록해요.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그 물건을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격을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업체 등록.
그다음에 인증서 등록, 세 번째가 품목 등록, 네 번째가 품명 등록. 품목이 있고 품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 이 리모컨을 납품하겠다. 그러면 품목 등록이.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리모컨, 이거는 품명인 거예요. 다르죠? 네. 그냥 TV 리모컨 그러면 품목.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리모컨 그럼 품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목과 품명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걸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검색해. 이 리모컨을 단체로 구매하는 공고가 있는지 검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에 적격성 평가하세요라고 첨부 서류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서류를 다운받아서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이제 가격 기초 자료를 제출해요. 우리 회사 제품은 요거 5만 원에 팔리는데요. 이 5만 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요. 거기서 쭉쭉쭉쭉 명세서를 쓰는 거예요. 가격 기초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협상 가격을 제출합니다. 우리 회사는 원가가 이런데 우리는 관공서에다 이 가격에 납품할게 라고 협상 가격을 제출하고 이제 거래 흥정이 이루어지죠. 아, 니는 이거 너무 비싸. 이 가격에 해줘. 아닙니다. 저희 회사들은 이러한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 가격 이상으로는 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흥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합니다. 어디다가? 나라장터 쇼핑몰에다가 내 상품을 샥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거나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절차예요. 말로 하니까 11단계죠. 말로 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면 3달 정도 걸려요. 3달. 지긋지긋해요. 관공서 일 처리 느린 거 보면. 보통 심사하는데 40며칠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심사가 너무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11개 단계를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조달업체 신규 이용자 등록, 업체 등록이라고 보통 하는데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이용자 매뉴얼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 링크만 되면 링크 되는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링크 되죠? 네. 네. 이 이용자 매뉴얼 보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안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사용자 등록 매뉴얼. 그래서 업체 등록. 네. 업체 등록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증 발급. 제조업이 여러분들이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면 직접 생산 확인증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접 내가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장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직접 생산 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업체가 반도 안 돼요. 이것도 꽤 오래 걸려요. 네, 이것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거든요. 중소기업 중앙회에다 이거 의뢰하면 보통 2달, 2달 정도 걸리죠. 이거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서 등록, 일단 지문 등록 있는데요.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매뉴얼 여기 올려놨습니다. 아주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아주 지긋지긋하시겠지만 그래도 매뉴얼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어요.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문 등록기가 보통 1,000개, 한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죠. 저는 요 업체랑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써보니까 요 업체가 제일 에라 지문 인식률도 제일 좋고 에라 발생률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일 커요. 크기는. 보통 USB 이렇게 삽입 형 이제 여기는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엄지손 누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 제품은 USB 슬롯에다 껴서 이렇게 스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에라 발생률이 높더라고요. 저는 이것만 씁니다. 그래서 요 매뉴얼 넣어 드렸으니까 꼭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이 매뉴얼 오늘 강의안 다 드릴게요. 오늘 강의안은 강의안이 아니에요. 사실 즐겨찾기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품 목록 번호. 이제 여러분 업체를 등록하셨으면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물건 목록을 업데이트해요. 네, 그래서 내 회사 물건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목록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표준은 UNSPSC라는 표준을 따릅니다. 물품 목록 번호는 1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그다음에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그래서 16자리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품명과 품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모컨은 품명, 즉 물품 분류 번호가 이미 있어요. 다른 업체가 해놨어요. 근데 식별 번호는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리모컨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8자리를 추가로 등록하셔야 되고 이걸 보통 품목이라고 합니다. 물품 분류 번호 요 앞에 8자리에다가 뒤에 2자리가 더 붙어서 10자리 세부 품명이라고도 해요. 10자리 세부 품명. 그래서 이 리모컨이 뭐, 뭐 LED 1094 19 뭐죠? 1920, 1080 이 버전용 아니면 4K용, 8K용 뭐 이렇게 리모컨이 나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부 품명인 거예요. 왜 품명 검색 시 3개 정도의 업체가 조회되면 베스트라고 했죠, 제가. 왜냐? 경쟁사가 3군데 이상 있고 그 업체들이 3천만 원 이상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내가 들어가기가 용이하다. 이런 경쟁 업체가 없으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목록화 요청 매뉴얼을 제가 또 이렇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화 요청 매뉴얼 뜨죠? 네. 목록화 요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 등록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물품 목록 번호를 등록합니다. 이게 똑같은 페이지가 두 개나 들어있을까요? 오류죠. 오류는 그때그때 잡아야 돼. 나중에 한꺼번에 못 잡아요.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랑 같잖아요. 한 페이지.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서류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조달청에서 이제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품명 등록하는데 24일 걸립니다.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 삭제하는데 24일. 이게 행정 소요일 수가 24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24일 걸려요. 그러니까 한 주수로 따지면 5주 걸리는 거죠. 5주. 공무원 담당자가 4일 동안 주고 있고 이거를 외주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20일 동안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되면 품목 등록에 8일 걸립니다. 근데 이미 올라가 있는데 변경하는 건 5일 걸려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틀 주고 있고 외주업체가 6일 동안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변경한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틀 주고 있고 외주업체가 3일 동안 주고 있습니다. 행정 소요일수 계산 시 접수일을 포함하고요. 이 24일에 접수일은 포함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돼요. 그리고 요 품목에 보시면 보완 요청 후 재접수 시 새로 기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다시 8일 카운팅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속 터져요. 아주 공무원들이랑 일하면. 그런데 존중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잖아요. 네. 얘네들도 쉴 시간을 줘야죠. 자, 공고 검색합니다. 이제 종합 쇼핑몰에서 검색해요. 다수 공급자 계약 구매 공고. 어떻게 뜨는지 한번 샘플로 보실게요. 이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에요. 여기에 이런 분야별로, 물품별로, 서비스별로 이렇게 공고가 올라왔어요. 분류가 돼 있어서 우리 회사 제품은 이 중에 어느 한 분류에 들어가겠죠. 이게 전체 카테고리고 인증몰만 따로 분류할 수도 있고 테마몰, 그래서 테마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할인 행사만 하는 업체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해볼까요? 제가 산업용 탈취제 했었으니까 산업용 탈취제 하면 이렇게 산업용 탈취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화학 제품 말고 미생물 제품만 구매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41개로 축소되죠. 41개로 축소돼서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수 공급자 계약 구매 공고, 구매 공고, 구매 공고란 거는 이것은 뭐 하나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죠.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 클릭하고 보시면 내 경쟁업체가 우리 회사 경쟁업체가 냈던 서류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건.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죠. 이것도 저희 회사랑 똑같이 이렇게 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계약이 진행된다. 조달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공고를 상세 조회해서 제가 샘플을 올려놓은 링크가 되나 볼까요? 되네요. 그래서 샘플로 살충제에 대한 예제 올라온 거 한번 봤어요. 이게 지금 크롬에서 봐서 세지니까 아래 한글 통해서 열어라. 이렇게 공고. 4리터짜리 살충제 18,000개를 사겠다. 이렇게 공고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총 21억 원어치를 사겠다. 15일, 니네 선정되면 15일 이내 공급해라. 이런 거고요. AS 기간은 1년. 이렇게 해서 쭉 밑에 쭉 보시면 공고가 쭉 올라가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이 있으면 납품하고 첨부 서류는 이런 게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로 입찰 공고를 했으니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납품해라. 이런 공고. 이런 공고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만약 우리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런 입찰 공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납품 못하는 건가요? 납품할 수 있어요. 다만 구매 공고가 없어요. 입찰 공고가 없을 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 놓은 거예요. 입찰 구매 공고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조건을. 그래서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건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탁 집어넣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적격성 평가. 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고요.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고 협상 품목을 등록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통과되면 규격서를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요. 규격서도 샘플 한번 보실게요. 규격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탈취제를 이제 이런 자원회수시설이 보통 악취가 심하니까 탈취제를 이렇게 공고해서 띄워요. 그럼 이제 이런 구매계약 이런 공고가 뜨고 여기에 조건에 맞는 업체들은 납품하세요. 예, 그래서 품질 기준 이런 거 맞추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겁니다. 네, 유해 원소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이하로 만족하셔야 납품받을 수 있어요. 대충 이해되시죠? 아, 공고가 이렇게 뜨는구나. 그다음에 가격 기초 자료 제출. 그래서 우리 회사의 원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라고 기초 자료 목록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체크만 해볼게요. 뜨죠? 뜨면은 나중에 여러분 다운받아서 내시면 돼요. 가격 기초 자료 제출 매뉴얼 올려드렸고 구매 절차. 구매 절차는 이제 협상 가격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협상 가격 제출하고 서로 자료가 오가고 애누리를 하고 흥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 등록을 쇼핑몰에다 탁 업로드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이건 뭐 따로 필요 없죠. 실무니까. 이 전까지가 중요한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달업체 신규 이용자 등록, 그러니까 회원 가입, 그다음에 인증서 등록, 품목 등록, 품명 등록, 공고를 검색해서 적격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통과되면 가격 기초 자료를 제출하고 통과되면 협상 가격 제출하고 통과되면 계약 체결, 상품 등록, 그다음에 판매 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간단하죠. 총 3달 정도 걸립니다. 구달청 종합 쇼핑몰 뭐뭐 있나 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아까 보셨고 벤처나라 못 보셨나? 네, 벤처나라 벤처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벤처나라는 저기 종합 쇼핑몰에 못 들어간 즉 경쟁업체가 3개 이하인 업체. 기술은 우수하지만 경쟁업체가 없어서 저기 메인 장터에 못 올라가는 업체들 여기 모아놨어요. 벤처나라에. 그다음에 혁신장터는 벤처나라랑 비슷한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1, 2, 3를 통과한 업체들이 올라가는 거죠.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이라고 해서 디지털 서비스만 또 따로 모아놓은 이런 몰도 있습니다. 전자입찰 흐름 볼게요. 입찰 정보 조회하고 입찰 정보를 검색해서 목록 조회한 다음에 상세 조회하고 물품 기초금액 상세 조회 들어가신 다음에 이것도 매뉴얼 링크만 되면 이건 매뉴얼 링크 되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너무 오래 걸려서 링크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 이 강의가 1시간 반에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쉬운 개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부는 여러분들이 매뉴얼 다운받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공동수급협정 여부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시담을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전자시담이지 서면상으로 계약하던 거를 전자상으로 가격 협상하는 걸 전자시담이라고 해요.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붙였는지 저도 보통 이해가 안 갑니다만 공무원들이 쓰는 단어가 다 이 한자가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들이 많죠. 시담이라는 것 자체도. 지문 투찰. 그래서 지문 인증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걸 투찰이라고 하죠. 투찰. 그 다음에
각 업체들이 투찰이 끝나고 나면 입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개찰 결과를 확인하죠. 어느 업체가 가장 최저가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최종 낙찰이 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전자 입찰이 진행됩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저 욕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저보고 이거 설명 안 해줬다고 욕하실까 봐 설명드리는데 어려운 개념이에요. 일단 이건 말아놓으세요.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예상사정률 곱하기 낙찰 하한율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이거 다 설명드리면 날밤 새야 돼요. 기초금액은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VAT 포함액이고 예상사정률은 분석을 해서 예상사정률은 우리 업체만의 고유한 예상사정률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낙찰의 비밀이에요, 사실. 낙찰 하한율은 공고문에서 나와 있고 86.745% 또는 87.745% 이건 이제 공사일 경우에 그다음에 용역일 경우에 이렇고 물품인 경우에는 보통 87%, 88% 이렇게 공고가 나와요. 이 낙찰 하한율. 요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덤핑이라서 채택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 그래서 적격 심사가 들어가는데 입찰 가격 산식으로 쓰이게 되고 개찰 후 최저가로 1등해도 적격 심사 통과 못하면 재입찰.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평점은 60 마이너스 이런 공식 이 절대값 해가지고 2배를 곱해서 60에서 빼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중학교 때 이후로 보신 적 없죠? 이거 절대값 이런 공식을 씁니다. 나중에 저보고 왜 설명 안 했냐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라도 빨리 읽으세요. 그다음 추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 금액은 추정 가격에 VAT를 포함한 금액이고 총 공사비 또는 총 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럼 추정 가격이 뭐냐? 추정 가격은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추정한 금액으로 VAT가 제외된 금액. 적격 심사의 적용 기준입니다. 적격 심사는 요 앞에 이제 설명드렸어요.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용어만 이거 용어 들어봤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초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복수 예비 가격 산정 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 복수 예비 가격이 뭐냐면요. 공무원이 낙찰가 후보 16개를 올려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예상한 그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16개 가격을 올려요. 그럼 이 16개 가격 중에 2개를 입찰하는 업체들이 2개를 찍어요. 그죠? 공무원이 16개 가격을 올려 예상 가격을.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들이 이 16개 중에 2개를 찍어요. 블라인드로. 16개 중에 임의로 2개를 찍어요. 그러면 이 입찰하는 업체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토탈 20개 가격이 찍히는 거죠. 이 20개 가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가격, 최빈값이라고 하죠. 이 최빈값이 나오면 그 최빈값 4개를 산술평균해. 그래서 나온 가격. 설명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이 그 복수 예비 가격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초 금액이라고 하고 고시 금액은 공사는 87억 이 고시 금액이고요. 물품과 용역은 2.1억, 지자체는 3.3억이 고시 금액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네, 복수 예비 가격 아까 말했던 플러스 기초 금액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 범위로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네요. 저희가 16개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15개. 이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예정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그 15개의 예비 가격을 각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해서 최다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이 예전 가격이에요. 이 개념으로 인해서 보통 투차를 로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과 비리 담합도 안 되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해야 돼요. 그냥 그 최저 낙찰 가격보다 위의 가격으로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정률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그래서 낙찰 당락을 짓는 중요한 팩터인데 이건 업체가 통계적 기법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적 기법을 모르겠다. 그럼 그냥 찍어야 돼요.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찰률, 낙찰 하한율 이런 용어들이 있다. 아,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낙찰을 그러니까 투차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대1로. 일단은 아세요. 자, 여기 사례를 통해서 이 앞에 나온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기 개찰 전이에요. 개찰 전. 기초금액 공고문에 1억 기초금액이 1억으로 나왔고요. 낙찰 하한율이 87.745%가 나왔어요. 그리고 입찰자가 추정하기에 예전 가격이 9,975만 원이 나왔어요. 사정률이 이 업체에서 통계적인 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사정률이 0.2468%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요걸 곱한 8,752만 원으로 입찰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1억짜리 공고가 나와서 우리는 우리 8,752만 원으로 입찰할게요. 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개찰이 됐어요. 저희 같은 이제 업체들이 쭈루루룩 다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한 거예요. 개찰. 예전 가격이 아까 15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최다 선택 4개 평균가라고 그랬죠. 그게 1억 27만 5,311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예전 가격이. 그다음에 낙찰 하한율은 87.74%로 아까 공고됐잖아요. 그래서 낙찰 하한가가 8,798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에 투자했어요? 8,752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낙찰 하한가보다 더 낮게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는 탈락. 낙찰 하한가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했으므로 탈락. 이게 이제 사례로 봐서 각종 용어들 한번 사례에 적용해 보고 이렇게 된다. 자, 고난의 세월을 잘 버텨주셨습니다. 20분까지 초과했는데 오늘 정리하게 들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제일 힘든 게 여기였죠. 사실 입찰 관련 용어. 아니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래도 한번 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강의 4번, 5번 듣고 그때 이해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 입찰을 경험해 보시면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저걸 모르시면 낙찰이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개념 이해했고 각종 뭐 용어들도 알았고 프로세스도 알았어요. 전자 입찰 어렵지만 한번 맛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질문창에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자, 김민경 대표님, 지문 등록기는 인증서 업체 바뀌어도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업체당 지문 등록기 하나만 됩니다. 지문 등록기는 한 업체당 지문 등록기 하나. 하나의 지문 등록기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보안 토큰 같은 거예요. 이거 IT 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어쨌든 하여간 한 업체당 하나만 된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이주빈 대표님, 네. 지금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이주빈 대표님 제가 통화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또 개인 유진 대표님도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저 여론조사를 할게요. 오늘 강의가 제가 최대한 쉽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렵던가요? 그럼 제가 완전히 강의를 지금 이 조달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사실 2시간 걸렸습니다만 이거를 한 4-5 개로 쪼개려고 아예. 오늘 강의가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만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 어려웠다 그러면 제가 더 쪼갤 거예요. 4개, 5개로 아예 쪼개서 하려고. 윤민경 대표님 어려웠다. 홍혜성 대표님 어려웠다. 이주빈 대표님 어렵진 않았지만 쪼개면 좋겠다. 본인이 제조하지 않아도 조달청 입점 가능한 거죠? 됩니다. 정리는 됩니다. 되는데 공고가 있어야 돼요. 그 제조 물품 아니라 유통 물품도 되는데 공고가 있어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네. 공고가 없는 제품은 당연히 납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잖아요. 화장품 경우 제조업체인데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거의 OEM 제조를 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 뭐 마스크팩, 뭐 로션, 미스트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유통 제품인데 다 공무원들이 구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납품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유진 대표님, 내용 이해는 되지만 실제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개념을 알고 있으신 거랑 모르고 있으신 거랑은 천지 차이고요. 어, 제가 각종 매뉴얼들을 지금 링크로 이게 사실 즐겨찾기 모음집이잖아요. 수많은 링크들을 올려드린 이유가 각 분야별로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요. 200페이지, 뭐 150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내가 납품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서 그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등록하시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예, 저도 처음부터 알고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조달 그 등록도 의뢰받아서 하고 하는 건데 저라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매뉴얼 다 다운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넘기면서 했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분명히. 근데 외부 업체에 맡기시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속 편하게 딴 데다 의뢰하려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의뢰하는 거고 외부에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서 내가 납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 다운받아서 하시는 거고, 매뉴얼 다운받아서 하는 법은 알겠는데 난 시간이 없어 도저히. 너는 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아니 무슨 물건 하나 등록하는데 3달이 걸리는데 내가 3달 동안 여기 매달릴 수가 없다. 그럼 외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정은경 대표님 혹시 음료 제품도 있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은 원래는 안 돼요. 예. 근데 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랬죠. 국방 조달, 학교 조달, 그다음에 학교 급식 조달, 예, 이런 거. 요런 소규모,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에서는 식음료, 식품도 납품이 가능하지만 메인 쇼핑몰에는 식품은 등록이 안 돼요. 하지만 뭐 국방 조달, 학교 조달, 급식 조달 이런 데는 그런 소규모 식품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유통기관이라든지 식약처 통과하는 어떤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대표님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이 다 빠지네. 설명 길게 했더니. 네, 그래서 오늘 강의 하느라고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달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매뉴얼 다운받아서 해주시고 블로그에다가 오늘 후기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매뉴얼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매뉴얼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사실 누구나 하라고 올린 거잖아요. 홍혜성 대표님, 프린터 사무용기 렌탈하는 도소매 업체는 학교 장터로 입찰해야 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다가 납품하시려면 학교 장터고요. 그다음에 그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 연간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마스 조달로 정식으로 등록하셔야죠. 아니면 내가 그냥 관공서 영업해서 2천만 원 이하면 관공서 영업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넣으시면 돼요. 제일 편한 게 수의계약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장벽은 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유진 대표님이랑 이주빈 대표님만 저한테 카톡 따로 주셔서 저랑 통화하시고 나머지 대표님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